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돌아온 어서오세요. 컴퓨터 비전 오마카세입니다. 종강을 했는데요. 저희가 벌써 종강을 했네요. 그리고 벌써 새해가 되었어요. 한 살을 더 먹었는데 다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울적합니다. 새해에도 이렇게 공부하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전이학습이랑 레즈넷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전이학습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나요? 전이학습이 되게 중요한 분야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대회나 프로젝트 모델링 할 때도 전이학습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전이학습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레즈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레즈넷도 컴퓨터 비전에서 되게 기본적인 논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저는 전이학습은 사실 개념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막상 코드를 보면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코드를 보면서 체화시키는 걸 위주로 가져와서 이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레즈넷 같은 경우 중요한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더 자세히 좀 뜯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논문을 찾아보시거나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에피타이저로는 전이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들고 왔어요. 저희가 그래도 전이학습이 뭔지 알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들고 왔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이학습이 뭐냐면 기존에 어떤 영역에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영역에 적용해서 다른 영역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딥러닝의 학습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미 학습된 모델을 영어로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새로운 문제에 맞게 재사용하는 딥러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예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고, 혹은 비슷한 공부를 해봤거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게 더 빨리 습득이 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그런 원리로 전이학습도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비슷하지만 새로운 문제에 맞게 재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이학습은 훈련 시간을 절약을 해주고 성능이 좋아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실 전이학습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딥러닝 쪽에서는 데이터가 부족을 했습니다. 부족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어요. 하지만 전이학습이 생기면서 데이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해도 소규모의 데이터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사실 딥러닝은 대규모 모델이 많잖아요. GPT나 버트 같은 경우도 되게 대규모 모델인데, 이런 대규모 모델들 같은 경우는 학습에 많은 시간과 컴퓨팅 자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을 거의 해요. 근데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하려면 진짜 뭐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이 정말 오래 걸리고요. 학습이 오래 걸릴 만큼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 컴퓨터도 필요가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자원이나 시간의 제약에 있어서 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을 맞닥뜨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이학습을 사용하면은 이미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컴퓨팅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딥러닝은 다양한 데이터에서 일반화된 특징을 학습을 하는데요. 이런 일반화된 특징, 뭐 저수준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런 추상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게 데이터 도메인이 다르더라도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학습된 모델이 학습한 저수준 및 중간 수준 학습 특징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개와 고양이를 분류해야 되는, 아니요, 다람쥐랑 곰을 분류해야 되는 태스크를 해야 돼요. 근데 프리트레이닝을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학습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아예 그게 없이 학습하는 것보다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보다 걔네는 그래도 동물이고 뭐 귀가 있다, 귀가 이렇게 둥글다던가 뭐 코가 사람이랑 다르게 약간 그렇게 생겼다던가 약간 이런 비슷한 특징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선 출발선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덜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용 범위가 좀 광범위한 일반적인 특징이 학습이 가능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전이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이학습에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은 한국어로는 특징 추출이라고 해요. 피처 익스트랙션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고정하고 새로운 데이터셋에 맞는 최종 분류기만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최종 분류기는 저희가 아는 FC 레이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상상을 해보시면 입력이 인풋이 있을 거고 뭐 레이어가 있겠죠. 몇 개가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을 거예요. 분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이 되기 전에 그 앞에 FC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레이어만 놔두고 그 앞에 있는 레이어들의 그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가중치들이 있겠죠? 그 가중치들을 다 프리트레인 된 그 모델 거를 가져다 써가지고 이 태스크에서는 새롭게 학습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프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냥 FC 레이어만 학습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완전히 줄어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레이어가 많은데 레이어에 있는 거를 다 학습을 안 하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엄청 빨라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을 때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그 파라미터를 쓰는 거다 보니까 그 사전 학습된 모델의 저수준, 중간 수준 특징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은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성능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기법은
미세 조정, 파인 튜닝 기법인데요. 파인 튜닝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일부 또는 모든 가중치를 학습 가능한 상태로 설정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에 맞게 모델 전체를 조정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하지 않는 태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나는 태스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끌어다 쓰되 출발선을 조금 앞으로 땡기지만 그래도 그, 최적화를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나 모든 가중치를 트레인업을 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학습 가능한 상태로 설정을 해서 새롭게 이 태스크에 맞게 또 학습을 시키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또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앞에도 학습을 시키지만 FC 레이어만 학습을 시키는 거였고, 파인튜닝 같은 경우는 더 많잖아요. 학습시키는 파라미터가. 그래서 아무래도 피처 익스트랙션보다는 더 오래 걸리고 자원도 많이 드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다 보니까 데이터셋의 크기가 클 때 유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복잡한 만큼 더 성능이 높기는 한데 또 과적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알맞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이학습의 경우 활용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좀 뻔한 말들이긴 하지만 컴퓨터 비전에 많이 쓰입니다.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도 많이 하지만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지넷이 뭐냐면 이미지넷은 대규모 데이터셋인데 딥러닝이랑 컴퓨터 비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대규모 데이터셋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컴퓨터 비전 과제에 활용이 되는데 이게 엄청 대규모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1400만 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충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전 학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뭐 저수준부터 고수준 학습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한 클래스랑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까 말했던 중요한 일반화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어느 도메인에 적용을 해도 어느 평타는 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지넷이었고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레즈넷이나 VGG 등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분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 NLP 분야 같은 경우에는 버트나 GPT 같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텍스트 분류나 번역, 요약 등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리뷰 감정 분석을 과제로 해야 되는데 무슨 모델을 써야 될까 하면은 그냥 버트 프리트레이닝 된 버트 가지고 와서 쓰고 이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의료 데이터나 자율주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전이학습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장점은 일단 계속 말씀드린 학습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 대규모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데이터셋을 활용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이게 데이터가 부족해도 기존 모델에서 학습한 게 있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메인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의료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은 도메인 차이에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사전 학습된 데이터셋이랑 새로운 문제의 도메인이 너무 다르면은 성능이 저하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이 되게 다양한 일반화된 사진이 많이 있다 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미지넷에 있는 사진들은 좀 일상에 있는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한 모델을 의료 영상 분류 태스크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성능이 안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도메인의 차이가 많이 나면은 오히려 성능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과적화 위험이 있고, 모델 크기와 복잡도 때문에 이게 제한된 자원에서는 약간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네, 이제 본식을 드실 차례인데요. 제가 오늘의 메인 디시로 가져온 음식은 레진넷에 대한 설명 및 코드 구현입니다.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진넷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레진넷보다 더 이전에 나온 모델이 뭔지 다들 아시나요? 레진넷보다 더 먼저 나온 모델은 저희가 계속 하던 그 CNN인데, CN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예요.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울기의 크기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역전파 과정에서 초기 레이어 쪽으로 전달될 때 거의 0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딥러닝 모델에서 저희가 역전파를 실행하잖아요. 역전파가 출력 레이어에서 입력 레이어 방향으로 그 순전파의 방대 방향으로 그 기울기를 전달을 하는 과정인데, 이때 기울기 값이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손실함수의 도함수를 곱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활성화 함수의 도함수가 작은 값을 가지면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져서 초기 레이어에 도달하기 전에 0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저희가 곱셈을 할 때 하나가 0에서 1 사이의 작은 값이라면 곱셈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줄어들잖아요, 값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그모이드 펑션 함수를 제가 그려왔거든요. 그 원점에서 가까운 데는 괜찮지만 멀어질수록 그 기울기가 0과 1 사이로 수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곱셈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게 되겠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초기 레이어, 입력에 가까운 레이어겠죠? 초기 레이어의 가중치가 거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요.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학습 속도가 느려지고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레즈넷입니다. 레즈넷은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냐면, 기존 네트워크 구조에 잔차 연결,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걸 추가해서 네트워크가 깊어져도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fx 플러스 x와 같은데, 여기서 x는 입력값이고 f는 잔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fx 플러스 x는 최종 출력이고요. 잔차 함수가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그 구조를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중간에 X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바로 출력증에 더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 X 아이덴티티는 쉽게 말하면은 기존에 이미 학습이 됐던 입력의
입력이 기존에 이미 학습이 됐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는 기존에 학습이 됐던 아이가 이미 출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출력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잔차라는 게 y-x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번 레이어에서 새롭게 추가된 정보에 대한 학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써놨다시피 아웃풋에 이전 레이어에서 학습했던 정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 레이어에서는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학습만 진행하면 되고요. 이것 덕분에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기울기 소실 문제가 완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력값이 더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더 쉽게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코드로 볼 거여서 구조를 이론적인 거는 좀 머리가 아프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즈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레즈넷 18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18개인 거, 34는 레이어 34개인 거, 50은 50개인 거겠죠. 10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코드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레즈넷 그냥 간단하게 코드 구현해온 거고요. 일단 클래스 숫자는 1000개입니다. 1000개이고 인풋 채널은 3개입니다. 보시면 딱 보셔야 될 게 아까 봤던 구조 기억나시나요? 레즈넷 구조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블럭이 있고 여기는 레지듀얼 블럭이 있는데 이거 두 개의 특징만 기억하면은 딱히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포함된 건데 여기는 보시면은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커널 사이즈가 7이에요. 7 곱하기 7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있는 거고 아웃풋 사이즈는 64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패딩은 3이고 스트라이드는 2예요. 그리고 나서 맥스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맥스플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컨볼루션 2, 3, 4, 5 레이어가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이 2, 3, 4, 5 레이어는 다 레지듀얼 블럭을 포함하는 레이어예요. 그래서 컨볼루션 2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레지듀얼 블럭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포함된 구조이고 각각의 레지듀얼 블럭은 입력 채널이 64이고 출력 채널이 256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볼루션 3 세 번째 레이어를 보시면은 여기는 레지듀얼 블럭이 4개예요. 4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인풋이 256, 아웃풋이 512 채널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볼루션 4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레지듀얼 블럭이 6개인가요?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인풋 채널은 512개, 아웃풋 채널은 1024개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레지듀얼 블럭이 3개고 인풋이 1024, 2046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지나면은 평균 플링, 에버리지 플링을 해줄 차례인데요. 여기는 특정 맵의 크기를 1 곱하기 1의 크기로 압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압축을 지나서 저희가 잘 아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고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면서 저희가 분류해야 되는 클래스 수만큼 출력이 나오도록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채널이 2048개였기 때문에 여기도 2048개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포워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방향 계산을 하는 거를 지정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별거 없지 않나요? 그냥 보셔야 될 거는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게 있고 레지넷에는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게 있고 그 레지듀얼 블럭은 아까 보여드린 그 구조를 가지면서 그 구조를 통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했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차 커넥션의 레지듀얼 커넥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키 커넥션이라고도 하는데 스키 커넥션은 저희 비전에서는 되게 많이 다루는 주제여서 비전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여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즈넷 코드 구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후식은 제가 사전학습된 레즈넷으로 분류 실습하는 후식을 가져왔습니다. 좀 헤비한 후식이긴 한데 입맛에 또 맞으시게 잘 가져왔으니까 같이 코드로 실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레즈넷 실습해볼 건데요. 일단 다른 때와 같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오늘은 전에는 원래 CNN 구조를 제가 다 레이어마다 정의를 하고 좀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일단 원래 있던 모델을 가져오고 거기에 아키텍처를 불러와서 한번 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와야 돼서 오늘은 토치비전 모델스도 같이 불러와줬고요. 이거는 학습 속도 때문에 GPU를 만약에 쿠다 환경에 계신 분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코드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네,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데이터셋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데이터셋들은 사실 그 패키지 안에 없는 데이터셋이면 제가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서 같은 환경을 만든 다음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일단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원래 그 패키지 안에 있는 시파 데이터셋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번에도 했다시피 시파 데이터셋은 클래스 10개 32x32 픽셀로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트랜스퍼 러닝은 좀 대규모 데이터에 좀 적합한데 이 데이터는 별로 없어가지고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좀 간단하기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데이터가 저희가 콜앱 환경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콜앱은 또 오래 돌아가거나 그래픽이 많이 먹어버리면은 런타임이 끊어져서 제가 최대한 GPU 없이도 돌릴 수 있게 5000개만 가져왔고요. 그래서 성능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하고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성능은 실습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00개 불러와서 노멀라이즈를 시켜줬고요. 텐서로 변환하고 노멀라이즈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샘플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는데
여기는 뭐 원래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트레인 셋이랑 테스트 셋이랑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배치 사이즈를 50으로 했고요. 트레인에는 셔플을 허용을 했는데 테스트에는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전이랑 비슷해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꼭 약간 한 번씩 시각화를 해서 봐야 되는데 모델 돌리기 전에 데이터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시각화를 한번 해봤고요. 아까 저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사진을 불러오면은 저희가 아는 사진이 아니라 완전 이상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다시 역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푼 다음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제가 못 알아봤는데 여기 프로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개구리래요. 저는 처음에 약간 좀 형태를 알아보기가 좀 힘든. 전 처음에 무슨 열매 딴 줄 알았어요. 근데 개구리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까지 해서 데이터가 온전하구나, 잘 불러와졌구나가 확정이 되면 이제 모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모델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오늘은 그냥 불러온 모델이어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서머리를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서머리를 해서 보면은 일단 레즈넷 18 모델을 가져왔어요. 18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써져 있듯이 18개의 학습 가능한 레이어로 구성된 레지듀얼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은 이런 사이즈의 RGB 이미지 10파텐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속 보시면은 사실 레이어가 18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68개잖아요. 이거는 그 학습 가능한 레이어 수가 18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68개도 맞고 18개도 맞다. 그리고 여기 구조 보시면은 처음에 컨볼루션 연산이 있어요. 컨볼루션 층이 있고 입력을 이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다운 샘플링을 해가지고 크기를 좀 줄여줬습니다. 원래 32 곱하기 32에 채널 3개였는데 16 곱하기 16으로 바꿔주고 아웃풋 채널이 64가 됐습니다. 그리고 맥스플링을 하면서 더 줄어들었어요. 그 크기가. 그리고 여기 보이는 베이직 블럭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레이어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베이직 블럭이라는 게 아까 공부했던 레지두얼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레지두얼 블럭이 스테이지가 4개인가 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스테이지가 4개가 있고 그 안에 블럭은 2개씩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쯤에는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 층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1 곱하기 1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리니어 여기서 그 10파트는 클래스 10개라고 했잖아요. 출력이 10개가 되게끔 이렇게 마지막 FC 레이어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체 파라미터 수는 이거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이 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는 5,000개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트랜스포 러닝에는 두 가지 주요 기법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피처 익스트랙션이었고 두 번째가 파인 튜닝이었어요. 여기서는 저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썼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이 기억나시죠? 그 가중치를 고정을 시키는 거였어요.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중치를 고정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셋에 맞는 최종 분류기만 학습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FC 레이어를 빼고 나머지를 다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그 FC 레이어에 해당하는 5130개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코드 보시면은 이 부분을 false라고 해놨잖아요. 이 부분이 false면은 모델의 가중치를 학습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고요. 여기 모델을 불러올 때 또 프리트레인드 true라고 하면은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C 레이어를 저희는 학습을 하니까 FC 레이어를 저희한테 맞게 또 바꿔줘야 돼요. 저희는 10파텐을 썼기 때문에 클래스가 10개여서 len 클래시스라고 했지만 얘는 10일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클래스로 분류하게끔 FC 레이어도 수정을 해줍니다. 대략적인 구조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복잡한 모델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여기는 제가 방금 말했던 것들입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지 하나당 그 블록 2개씩 구성이 돼서 총 4개가 있다. 그리고 학습 함수랑 그 트레인 함수랑 테스트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트레인 함수는 일단 여기서 초기화를 시켜줬고요. 미니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로드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레디언트 기울기 초기화하는 부분이고 이건 출력 예측값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모델의 정답인 거죠. 그리고 그 모델 정답 가지고 실제 정답이랑 비교해서 손실함수 계산을 해주고요. 라벨이랑 비교해서. 그리고 역전파 단계입니다. 역전파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optimizer.step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옵티마이저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배치 손실을 좀 누적을 했어요. 그 출력할 때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코드들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트레인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딱히 여기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킬 단계인데 에포크는 20으로 뒀어요. 왜냐면 사실 에포크가 20이면 말이 안 되는 에포크이긴 하거든요. 너무 적긴 한데 이거 돌리는데도 한 1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걸 돌리고 있을 순 없어서 일단 좀 합리화를 좀 해서 20으로 뒀고요. 러닝 레이트는 그래도 0.01로 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0파텐 가지고 하고 그 에포크도 20밖에 안 돼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데이터셋을 다룰 때는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에포크도 많이 하시고 데이터셋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실 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를 썼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SGD,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맞죠? 그거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 노트인데 여기는 그렇게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출력이 좀 웃기거든요. 출력 보시면은 일단 너무 저조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이유들로 인해서 아마도 저조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와중에 학습 데이터는 되게 잘 올라가요. 제가 이걸 시각화를 해봤는데 학습 데이터의 경우 이렇게 매끄럽게 잘 로스가 감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테스트 데이터셋은 감소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다사다난하죠. 어크러시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는 괜찮았는데 테스트에서 약간 그랬지만 그래도 오르는 추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의 변동 빼고는 그냥 성능이 별로인 거지 과적합까지 일어난 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했는데 파인 튜닝을 안 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또 코드도 가져와 봤습니다. 파인 튜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학습된 데이터의 모델을 일부 또는 모든 가중치를 학습 가능한 상태로 설정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에 맞게 모든 레이어를 조정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여기 프리트레인된 모델 가져오는 건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제가 특정 레이어만 학습 가능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F 레이어 4랑 네 번째 레이어랑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 나머지는 아까 봤던 그 코드죠. 나머지는 레이어 고정, 프리트레인에 사용된 파라미터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len 클래시스에서 10파텐 데이터에 맞춰서 출력 크기를 조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손실함수랑 옵티마이저 이런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하게 해줬습니다. 뭐가 성능이 더 좋고 뭐 결과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려면 나머지 환경들은 다 똑같이 해야 돼가지고 똑같이 하고 진행을 했는데 얘도 좀 웃겨요. 얘는 37에서 시작해서 94까지 갔어요. 혼자 학습 데이터가. 단단히 과적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로스 그래프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처음에 이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퍼 러닝이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적용이 되는 기법이어서 소규모에 적용을 하면은 좀 과적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파인 튜닝을 사용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편없는 그래프가 나오게 됐고요. 하지만 구현을 했고 어떻게 다루는지 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되니까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레즈넷 실습은 아니고 제가 추가적으로 가져온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모델을 학습하면서 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NLP 말고 CV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그게 하나이기도 한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학습시키면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피처맵 시각화하는 코드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레즈넷 그거 아니에요. 레즈넷 실습 아니고 피처맵 자체는 이렇게 신경망이 이미지에서 학습한 특징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레드넷 같은 모델은 입력 이미지를 여러 레이어를 통해 처리해가지고 각 레이어의 이미지가 다른 수준의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다른 수련의 특징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저차원, 고차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피처맵은 이러한 특징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함수를 준비해 봤는데 이거는 시각화하는 함수고요. 딱히 뭐 설명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쓸 때 첫 번째 레이어 가지고 했거든요. 첫 번째 레이어의 출력을 추출을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원래는 64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레이어가 아까 보면은 출력 사이즈가 64였을 거예요. 네, 64 채널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이 피처맵이 채널별로 나오는 거거든요. 64개가 나와야 되는데 32개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제가 여기 너무 많이 나오면 정신 사나울 것 같아서 이렇게 최대 4개의 행으로 출력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32개만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채널 그 레이어에서 그 이미지에 대해 채널별로 학습한 결과가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 부분 있잖아요. 까만 부분은 특징을 감지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밝은 부분은 해당 영역에서 어떤 특징을 감지했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하다기보다 약간 하는 게 좋냐면 피처맵 시각화를 하면은 각 레이어마다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레이어를 지날 때 이 레이어에서는 어떤 특징을 학습했구나 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맵이 불필요하게 세밀하거나 특정 패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면 과적 카피에 씻놓일 수가 있어요. 한 레이어가 끝나고 제가 피처맵을 뽑아서 봤는데 너무 자세하고 너무 세밀한 그게 보이면은 과적합인 걸 알고 이제 즉시 중단을 해야겠죠. 그 사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모델 작동 원리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레즈넷 실습은 이렇게 끝이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도 끝났고요. 모두들 그 연초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배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일단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개념도 배우고 약간 적용도 해봤는데요. 좀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 이해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 1시간 만에 완전히 이해를 하거나 마스터할 수는 절대 없고요. 또 혼자 공부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즈넷에 대해 구조를 간단히 살펴봤고 코드 구현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사전 학습된 레즈넷을 가지고 사이시파10 데이터를 분류해봤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성능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구현을 한번 해봤다는 거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다음 강의에는 오브젝트 디텍션 미술랭, 사실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이제 그 말장난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미슐랭을 냅다 붙였는데 다음에는 그 객체 탐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차례예요. 그래서 CV의 주요 태스크 중 하나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 객체 탐지에 대해서 개념 설명하고 적용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후식은 코코넛입니다.
코코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코코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